제 아버지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면접실에 울리는 순간 한서진 부회장의 손에서 만년필이 미끄러졌습니다. 뚝 소리와 함께 펜이 바닥을 굴러가는 2초 동안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25년 동안 지원했다고 믿었던 그 이름, 박진우. 새벽 부두에서 함께 꿈을 꾸던 그 남자의 이름이 하필 이 면접장에서 다시 들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본 순간 한서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건 진우가 차던 바로 그 시계였으니까요. 부회장의 떨리던 눈빛이, 떨어진 펜이, 그 모든 침묵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25년 전 어떤 비밀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2달 뒤 아버지의 서랍 속 철제 상자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극장 보랏빛 라디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10분 야드 게이트 앞에서 출입증을 목에 건 채로 스캐너에 갖다 댑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기계음이 거부를 알렸어요. 다시 한번 대봅니다. 이번엔 초록불과 함께 삑소리가 났습니다. 장갑 속 손바닥에선 어젯밤 컨테이너 고박 작업대 벤 소금기와 오늘 아침 정비소에서 만진 윤활유의 금속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어요. 저는 그 냄새를 코로 들이마시는 대신 손목을 코앞에 가져가 맡아봅니다. 익숙한 냄새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게이트를 지나 첫 번째 구역으로 들어섭니다. 리퍼 구역입니다. 냉동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서 있고 각 컨테이너마다 온도 패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펼쳐들고 한 대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하 18도. 정상입니다. 두 번째, 영하 20도. 정상이에요. 세 번째 컨테이너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패널엔 영하 19.5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휴대용 TOS 앱에선 영하 19도로 떠 있었거든요. 0.5도 차이입니다. 작은 차인데 작지 않을 수도 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패널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습관은 현장에서 배운 겁니다. 해무가 야적장 사이로 선로처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경광등이 안개 속에서 노란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았어요. 지게차 한 대가 지나가며 바퀴에서 튄 염수가 제 발목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익숙한 차가움이었어요. 안전화 안쪽 발 뒤꿈치엔 이틀 전부터 생긴 물집이 욱신거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엔 아직 12개의 항목이 남아 있었거든요. 빈틈없이 채워야 합니다. 그게 제 방식이에요. 3호 크레인 아래를 지나칠 때였습니다. 발이 저절로 멈췄어요. 여긴 3년 전 아버지가 쓰러졌던 자리였습니다. 당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떨린 목소리도요. 진우야, 정신 차려, 진우야. 저는 무의식 중에 헬멧 턱끈을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플라스틱 버클을 더듬다가 끈을 한 번 더 조였어요. 이미 충분히 조여져 있었는데도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6시쯤 휴게실로 들어가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본사 공개 채용 소식이었습니다. 화면 속 건물은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바다와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한마디 던졌어요. 저기 들어가려면 인맥 없으면 떨어진대.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손목에 낡은 시계를 한번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시계였어요.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가 휴게실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들린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말없이요. 7시 라인워크가 시작됐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컨테이너들의 봉인 번호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11번째 컨테이너를 체크하던 중 봉인 숫자가 전표와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전표엔 SH4만 7,829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봉인엔 SH4만 7,928이 찍혀 있었어요. 숫자 2개가 뒤바뀐 겁니다. 저는 야간 반장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보고 했습니다. 반장님, 이거 봉인 번호 다릅니다. 반장이 전표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발견했네? 너 눈 좋다. 칭찬이었지만 왠지 어깨가 굳었습니다. 눈에 띄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고개만 숙이고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8시 교대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부두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도시 불빛이 보였어요. 저 불빛 중 하나쯤은 제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 그 문장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쯤은 내 자리가 될 수 있을까?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교대 종료 10분 전 트럭 대기열이 평소보다 길게 늘어선 걸 발견했습니다. 15대가 넘었어요. 보통은 7대 정도인데 말이죠. 저는 수첩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야간 인력 축소, 게이트 스캔 지연, 전산 업데이트 시간대 충돌, 원인을 추정하는 습관도 현장에서 배운 겁니다. 문제를 보면 원인을 찾고 싶어집니다. 퇴근길엔 부두 입구 포장마차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곳이에요. 손님이 없는 시간대라 어머니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멸치 육수 한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첫 모금을 마셨을 때 짠맛이 혀끝에 확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바다는 비밀을 숨겨주지 않아. 언제나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상투적인 문장이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육수 그릇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다시 설거지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선 노트북을 켰습니다. 공채 공고 페이지가 여전히 떠 있었어요. 마감까지 나흘 남았습니다. 저는 마우스 커서를 원서 접수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클릭하지 않고 그냥 올려놓기만 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요. 내 이름으로 선다. 머릿속에서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원서 접수 완료 화면이 떴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이도윤. 저는 손을 마우스에서 떼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진정됐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안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고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한 번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가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됐다는 것도요.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어머니의 포장마차 장사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손님이 일어서며 테이블에 지폐 2장을 놓고 갔어요. 2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집어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닦으며 물었어요. 3만 원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외상장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주겠지. 장부엔 그 손님 이름 옆에 10,000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연필로 날짜를 적고 물음표를 하나 그려놓고 장부를 덮었습니다.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저는 행주를 빨며 생각했습니다. 숫자로만 세상을 본 제 시선이 부끄러웠어요. 10,000원은 10,000원이지만 어머니에겐 그게 약속이기도 한 거죠. 돈보다 신뢰를 먼저 믿는 사람. 저는 그런 어머니가 때론 답답했지만 오늘은 부러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제 손목을 가만히 잡았어요. 아버지의 시계를 보시는 겁니다. 시계줄은 낡아서 가죽이 갈라져 있었고 유리판엔 미세한 스크래치가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시계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 시간은 내 거니? 묻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단 확인에 가까웠어요. 저는 대답 대신 시계줄을 한 칸 조였습니다. 손목에 시계가 더 단단히 붙었어요. 마치 제 시간대를 제 팔에 고정하는 것처럼요. 시계는 아버지 거였지만 지금은 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고 저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엔 그런 침묵이 많았습니다. 포장마차 뒷골목으로 나왔을 때 노조 선배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어요. 50 중반쯤 되는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분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연기를 후 내뱉고 말했어요. 본사 간다고 달라지진 않아. 거기도 사람 사는 덴데.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경고도 아니고 충고도 아니었어요. 그냥 경험에서 우러나온 체념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다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달라지게 할 겁니다. 입 밖으론 내지 않았지만요. 선배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골목에 남아 천천히 흩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고 벽에 잠깐 기댔습니다. 발이 아팠거든요. 오늘 14시간 일했으니까요. 작업화 밑창이 또 떨어져 나가려는 걸 느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고무가 갈라진 부분이 더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본드를 떠올렸어요. 내일 아침 출근 전에 다시 붙여야겠죠. 이 신발을 산 지 1년 반쯤 됐는데 이미 5번 붙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붙이고 또 붙여서 걸어야 하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쓸쓸했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이게 제 현실이었으니까요. 방에 들어와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항구 노동요가 흘러나왔어요. 평소엔 그냥 배경음처럼 들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파도는 밀려오고 우리는 기다리네. 갑자기 그 곡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노래처럼 슬프게 느껴졌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어요. 조용한 방 안에서 제 호흡 소리만 남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렸어요.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문을 열진 않고 문틈으로 목소리만 들렸어요. 바다는 비밀을 숨겨주지 않는다. 언젠간 다 드러나. 또 그 말이었습니다. 몇 번째 듣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숨겨야 할 비밀이 있는 사람 말이겠지.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제 목소리인데도 낯설었습니다. 어머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사과해야 할 것 같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일어나 세면대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피곤이 얼굴에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안개등의 노란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부두에선 여전히 누군가 일하고 있겠죠.
야간조가 움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원서 접수 완료 화면을 다시 캡처했어요.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제가 정말 지원했다는, 제가 움직였다는 증명이요. 스크린샷 파일 이름엔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안도했어요. 침대만 노트를 펼쳐 오늘 들은 문장들을 베껴 적었습니다. 어머니의 말, 선배의 말, 그리고 제가 속으로 되뇌었던 말들까지요. 펜을 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제 생각을 적었어요. 숨기지 않는 쪽이 결국 살아남는다. 문장을 다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문장이 눈에 선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면접 준비를 시작한 건 원서 접수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모았어요. 야간 온도 체크 사진, 봉인 번호 오차를 수정한 기록, 트럭 대기열이 길어졌을 때, 제가 제안한 분산 방안까지요. 휴대폰 갤러리를 뒤지다 보니 600장이 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증거용이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게 하려고 찍어둔 거였습니다. 저는 그중 20장을 골라 파워포인트에 넣었어요. 각 사진 밑에 2줄씩 요약을 붙였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했으며 결과가 어땠는지요. 간결했지만 명확했습니다. 포트폴리오라고 부르기엔 초라했지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택배로 정장이 도착했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2만 원에 산 거였어요. 상자를 뜯고 입어보니 어깨는 맞는데 바짓단이 발등까지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께 부탁하려다가 그냥 제가 하기로 했어요. 바늘과 실을 꺼내 바짓단을 접어 올렸습니다. 한 땀씩 꿰매는데 손이 익숙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세 번째 바늘땀에서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피가 한 방울 났어요. 저는 휴지로 피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나한테도 양복이 있다는 게 웃기다. 혼잣말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보니 영 어색했습니다. 정장이 저를 입은 게 아니라 제가 정장 안에 억지로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면접 이틀 전 프리랜서 기자 한 명이 항만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이름은 김현수였어요. 35살쯤 돼 보이는 낡은 가방에 녹음기를 든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회사 욕은 피하고 사실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냥 기록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거든요. 연수는 제 답변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팩트를 쌓는 거. 그녀의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저녁엔 야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고 피벗 테이블로 재정렬했어요. 병목 구간을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나누고 인력 배치와 교차 분석을 했어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트럭 대기 시간이 평균 45분 늘어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야간 인력이 줄어드는 시간대와 전산 업데이트 시간이 겹쳤거든요. 출력물을 접었다 폈다 반복하다 보니 모서리가 다 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종이를 버리지 않고 클리어 파일에 넣어뒀어요. 증거니까요. 면접 전날 밤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찬물로요. 정신을 깨우고 싶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거울을 봤어요. 할 수 있다.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면접 당일 KTX 첫 차를 탔습니다. 5시 40분 발 기차였어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면이 2시간도 안 됐거든요.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손목을 몇 번 두드렸어요. 심박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긴장할 때마다 쓰던 방법이었어요. 대기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엔 20명쯤 되는 지원자들이 있었어요. 옆에 앉은 사람의 자기소개가 들렸습니다. 해외 대학 출신, 대기업 인턴 경험, 토익 900점대, 자격증 5개. 저는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현장 3년치의 땀을 이긴 스펙은 없다. 스스로를 달랬어요. 어머니께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끝나면 전화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는지 확인하고 다시 녹음했어요. 2번째 녹음도 떨렸지만 그냥 보냈습니다.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뽑아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면접실 앞 벤치에 앉았을 때 제 손떨림이 캔 표면의 물방울을 미세하게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캔을 2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지만 떨림은 멈췄어요.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긴 테이블 뒤에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가 한서진 부회장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분이었죠. 50 중반쯤 돼 보이는 회색 정장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표정은 중립적이었어요. 저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완전히 기대지 않았어요. 긴장하면 자세가 무너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첫 질문은 자기소개였습니다. 준비한 대로 30초 안에 끝냈어요. 이름, 경력, 지원 동기까지요. 2번째 질문이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거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답을 하는 대신 일어나서 화이트보드로 갔어요.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움직였어요. 보드 마커를 들고 야간 인력 배치, 전산 업데이트 시간, 트럭 대기열의 상호작용을 간단한 도표로 그렸습니다. 선을 긋고 시간대를 표시하고 병목 지점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설명하는 동안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왼쪽 면접관이 질문했어요.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했나요? 저는 직접 현장에서 매일 기록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조금 안도했어요. 3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서진 부회장이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력서에 다 적혀 있는데 왜 묻는 걸까요?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박진우는 고인이고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한서진 부회장의 만년필이 테이블에서 떨어졌습니다. 뚝 소리가 났어요. 회의실은 조용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펜이 바닥에 닿아 한 번 튀었고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저는 그 소리의 길이까지 기억합니다. 정확히 2초쯤 됐을 거예요. 부회장은 펜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봤어요.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흔들렸어요. 동공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순간 공기가 얇아진 것처럼 숨이 가빠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귓속에서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을 잘못한 걸까요? 아버지 이름을 말한 게 문제였을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왼쪽 면접관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오른쪽 면접관이 볼펜을 탁 놓는 소리도요. 한서진 부회장은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람, 혼란, 그리고 슬픔 같은 거요. 한참 뒤 왼쪽 면접관이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입사 후 목표가 있으신가요?
형식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준비한 대로 답했습니다. 현장과 본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어요. 떨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낮춘 거였습니다. 그 다음 질문들도 형식적이었어요. 장단점, 스트레스 관리 방법, 입사 가능 시기 같은 거였죠. 저는 대본처럼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멍한 회의실에 흡수되는 느낌이었어요. 메아리가 없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수기 앞에 서서 종이컵에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물이 소독약 냄새처럼 느껴졌어요. 실제론 무치였을 텐데요. 저는 컵을 버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 지나갔지? 머릿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어요. 펜이 떨어진 순간이 계속 리플레이 됐습니다. 그 소리, 그 시선, 그 침묵이요. 그날 저녁 서울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일 알람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맺혀서요. 기뻤습니다. 분명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요.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1시간 뒤 일어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으려고 했는데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펜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결국 단 한 줄만 적었어요. 오늘 공기가 흔들렸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쓸 수 없었어요. 입사까지 열흘이 남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방을 구했어요. 보증금 300,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이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였어요. 창문이 작아서 낮에도 어두웠지만 본사까지 출퇴근 1시간 거리라 괜찮았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 때 손이 떨렸어요. 제 명의로 집을 얻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도장을 찍고 나서 열쇠를 받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열쇠였는데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짐을 풀고 나서 현장 메모를 디지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적어온 수첩이 9건이었어요. 저는 노트 앱에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각 항목을 분류하고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밤 11시까지 작업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신임 명찰을 받고 53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현장에선 항상 소음이 있었는데 여긴 달랐어요. 문이 열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VPN 설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그인이 안 됐어요. 인증서 오류도 떴고요. 저는 IT팀에 전화했고 원격 지원을 받았습니다. 20분이 걸렸어요. 결국 정상 출근 시간보다 15분 늦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땀이 났는데 사무실은 너무 차가웠어요.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로 계속 불어왔습니다. 저는 재킷을 걸치고 모니터를 켰어요. 옆자리 동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현장 출신이시죠? 저는 네라고 답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자기 모니터를 봤습니다. 다른 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특채래. 요즘 그런 거 핫하다더라. 속삭임이었지만 제 귀엔 다 들렸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관찰에 가까운 톤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만 봤습니다. 메일함을 열고 업무 매뉴얼을 읽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야간 인력 배치표를 보게 됐습니다.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에 배정됐거든요. 저는 엑셀 파일을 열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부터 4시 구간에서 인력이 30% 줄어든 게 보였습니다. 그 시점에 전산 업데이트 기록과 트럭 대기열 데이터를 겹쳐봤어요. 패턴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상관관계였어요. 인력이 줄어드는 시간대에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그때 트럭 대기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 유리창에 제 뒷모습이 비쳤습니다. 작았어요. 정장을 입었는데도 어깨가 좁아 보였습니다. 저는 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실력이냐 사연이냐? 제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며칠 뒤 한서진 부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짧은 면담이었어요. 그녀의 사무실은 60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현장 보고 흥미롭네요. 더 보세요. 말은 담담했는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면접 때처럼요. 그녀는 제 눈을 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하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올 때 뒤에서 그녀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은 한숨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걸 느꼈어요. 저녁 김현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팩트만 쌓겠습니다. 누구 편도 아닌 기록자가 되고 싶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거야. 근데 넌 할 수 있을 것 같아. 화이팅!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은 부두보다 훨씬 밝았지만 왠지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별이 안 보였거든요. 첫 팀 회의에 보고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스파게티 다이어그램을 준비했어요. 야간 인력, 전산 업데이트, 트럭 흐름을 선으로 연결한 그림이었습니다. 병목이 어디서 생기는지 한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발표를 시작했을 때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노트북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얼마 기간 동안 수집한 건가요? 3개월입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8시까지요. 그 다음부터 반응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사람이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무시해서 경청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팀장이 말했습니다. 테스트해 볼 만하네요. 플랜 만들어 봐요. 저는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테스트 플랜은 3가지였어요. 첫째, 야간 인력 최소한 조 복원. 둘째, 전산 업데이트 시간을 새벽 2시에서 4시로 이동. 셋째, 트럭 기사들에게 분산 시간대 안내 문자 발송. 간단했지만 논리는 탄탄했습니다. 각 항목의 예상 비용과 효과를 적었어요. 숫자로 보여줘야 설득력이 있으니까요. 일주일 뒤 파일럿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퍼 온도 알람이 30% 감소했어요. 트럭 대기 시간도 평균 22분 줄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그래프로 정리해서 팀장에게 보냈어요. 너무 티내지 않으려고 메일 제목을 테스트 결과 보고라고만 적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안 넣었어요. 하지만 속으로 주먹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익명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부회장 픽 신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제 얘기였어요. 현장 출신인데 이상하게 빨리 올라온다.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댓글이 20개쯤 달려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이유 없는 시선이 따라붙는 느낌이 싫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데이터 출처와 재현 절차를 더 촘촘히 적었습니다. 누구라도 똑같이 할 수 있게요. 다음 날 엘리베이터에서 한서진 부회장과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문이 닫히고 상승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현장 냄새가 배어 있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어요. 칭찬인지 기억인지요.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층수 표시로 돌렸어요. 60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저를 봤어요. 그 시선이 묘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2번 뛰었어요. 밤 11시 야근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수리선 불빛이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보이스 메모를 켰어요. 수면 4시간 괜찮음이라고 녹음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머리가 아팠고 눈이 뻑뻑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엔 괜찮다고 남겼어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였죠. 자리로 돌아와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팀장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어요. 다음 주 경영진 보고 준비해 주세요.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경영진이라면 한서진도 있겠죠.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클릭해서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3글자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성과도 있었고 루머도 있었습니다. 인정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비슷하겠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김현수와 만난 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홍대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그녀는 낡은 노트북과 파일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박스 안엔 항만 사진 아카이브가 들어 있었어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봤어요. 안전모 모양이 바뀌었고 작업복 색깔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뒷배경에 크레인 숫자가 늘어났어요. 연수가 엑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년도별 사고 건수를 정리한 거였어요. 저는 그 데이터와 사진 속 장비 변화를 겹쳐서 봤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어요. 장비가 개선된 시기보다 절차가 바뀐 시기에 사고가 확 줄었습니다. 장비보다 절차가 사람을 살린다. 제가 말하자 연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내 기사 핵심이야. 그녀는 노트북에 기사 초안을 띄웠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안도했어요. 실명이 없었거든요. 회사명도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제도 문제에만 집중했어요. 야간 인력 감축 패턴, 업데이트 시간 충돌, 이런 것들이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을 다룬 거였습니다. 이렇게 쓰면 누가 다칠 일 없어요? 연수가 물었습니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녀의 윤리적 거리두기예요. 진실을 말하면서도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어요. 카페를 나와 걸으며 연수가 물었습니다. 본사 와서 제일 다른 게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소리요. 소리? 바다는 웅웅거리는데 본사는 딸깍거려요. 연수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당신 진짜 기록자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사무실에서 동료의 재택 신청서가 반려된 걸 봤어요. 이유를 보니 양식 오류였습니다.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거였어요. 저는 동료에게 조용히 다가가 알려줬습니다. 여기 날짜 형식이 틀렸어요. 이렇게 고치면 될 거예요. 동료가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상사에게 메일로 상황 설명을 보냈습니다. 형식 오류일 뿐 내용은 문제 없다고요.
다음 날 재택이 승인됐어요. 동료가 제 자리에 와서 커피 한 잔을 놓고 갔습니다. 작은 신뢰 한 조각을 얻은 느낌이었어요. 퇴근길 연수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깐 시간 돼? 저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녀가 이어폰 하나를 건넸습니다.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색소폰 소리였습니다. 호흡 길이를 들어봐. 연수가 말했어요. 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색소폰 연주자가 한 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소리를 냈어요. 8박자쯤 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요즘 제 숨이 짧았다는 걸요. 2~3박자 만에 끊겼습니다. 긴장해서요. 숨 짧으면 몸이 먼저 무너져. 연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잘 지내요? 응. 바쁘지? 조금이요. 몸 챙겨라.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니 집 냄새가 그리웠어요. 멸치 육수 냄새, 포장마차 가스레인지 소리, 어머니 손에 온기가요. 말끝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엔 별이 없었습니다. 부두에선 별이 많았는데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나, 둘, 셋, 넷. 4박자까지 참았습니다. 아직 8박자는 안 됐지만 조금 나아졌어요. 개선안이 일주일 단위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마다 데이터를 모아서 보고했고 금요일마다 결과가 나왔어요. 트럭 회전율 그래프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팀 채팅방에 굿잡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이모티콘도 몇 개 달렸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하고 화면을 캡처했어요. 작은 인정이었지만 저에겐 컸습니다. 다른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표준 포맷을 공유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메타데이터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수집했으며 어떻게 분석하는지요. 누구나 재현 가능한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25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파일을 보내고 나서 팀장에게 참조 메일을 돌렸습니다. 표준화 작업 완료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다른 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너무 빨라. 누군가 말했어요. 칭찬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말이 뒤통수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서랍에 쪽지가 있었어요. 접힌 종이였습니다. 펼쳐보니 낙하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익명이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구겨서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손목이 떨려서 정확히 넣지 못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다시 던졌습니다. 이번엔 들어갔어요. 점심시간 한서진 부회장이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 잠깐. 사무실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열흘만 더 보자.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결과 중심의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갈등이 있었어요. 뭔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저녁 사무실이 거의 비었을 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서 도시를 봤어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제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제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봤습니다. 이도윤. 입술이 생각보다 단단히 움직였어요.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불렀어요. 이도윤. 이번엔 더 크게요. 제 이름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힘이 났어요.
집에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성과도 루머도 쪽지도요.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여기 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원룸 창문은 작았지만 하늘은 보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경영진 보고가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20번쯤 연습했어요. 거울 앞에서 샤워하면서 걸으면서요. 문장 하나하나 외웠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요. 보고 당일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서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우고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데이터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저를 지탱해줬어요. 발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씩 답했어요. 준비한 대로요. 마지막 질문은 한서진이 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장하죠?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도 나가려는데 한서진이 불렀어요. 수고했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리가 풀렸어요. 긴장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병원이라는 말이 들렸어요. 급성 악화라는 말도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을 주워 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보고서 파일을 팀 메일에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급한 가족사로 이틀 휴가 쓰겠습니다. 한 줄이었어요. KTX 막차를 탔습니다. 새벽 4시 50분 발이었어요. 기차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제 얼굴이 유리에 비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7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어머니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누구를 위로하는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어요. 의사가 와서 설명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요. 투석을 시작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20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가셨고 저는 병원에 남았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며칠 사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복도로 나왔어요. 집에 잠깐 들러 짐을 가지러 갔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어요. 침대, 책상, 낡은 옷장이요. 저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작업복이 걸려 있었어요. 소금기 냄새가 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오래된 철제 상자를 발견했어요. 잠금 장치가 없었습니다. 열어봤어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서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그녀였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어요. 뒷면에 날짜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창가로 갔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한서진이었습니다. 상자 안에 서류가 더 있었습니다. 합의서 사본이었어요.
법률 용어가 가득했지만 핵심은 알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 합의, 비밀 유지, 양육권 포기. 날짜는 같은 해 7월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문장 사이의 침묵이 더 크게 들렸어요. 지키려 했지만 버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 복도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와 비슷한 각도였어요. 두 삶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는 느낌이었어요. 김현수에게 전화할까 망설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어요. 기사의 빛이 제 인생을 더 밝히거나 더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결국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어요. 펜을 들었지만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한 줄만 적었어요. 오늘 바다가 한 장의 사진으로 말을 걸었다. 노트를 덮고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와 한서진의 웃는 얼굴이 저를 봤어요. 서울로 복귀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잠시 안정됐거든요. 어머니가 병원에 남기로 하셨고 저는 회사로 돌아왔어요.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미묘했어요. 점심시간 익명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새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신입이 부회장 사무실 자주 드나든다더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댓글이 50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추측이었어요. 사실 확인 없는 루머들이었죠.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대화가 끊겼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요. 오후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올라가 보니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어서요. 해외 지사 파견 제안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이라고 했어요. 성장 기회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일정의 긴급성이요. 다음 주 월요일 출국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손이 떨렸어요. 좌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장태석 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한서진의 동생이라는 소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 그가 끼어들었습니다. 좋지만 결론이 경솔해요. 데이터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해석을 문제 삼았어요.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팀장이 눈빛으로 제지했습니다. 회의록에는 중립적인 문장만 남았어요. 추가 검토 필요.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서 한 동료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괜히 눈에 띄지 마. 배려인지 성급기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저녁 로비에서 한서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시계 잘 가고 있니? 제 손목을 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를 본 거예요. 제 심장이 한 박자 쉬었다가 뛰었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 제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면담 요청 마이너스 현장 보고 추가 지뢰 및 사적 확인 10글자를 적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어요. 클릭하지 못했습니다. 10분을 그렇게 있다가 눈을 감고 클릭했어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한서진이었어요.
저는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그 이틀 동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업무를 하는데도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사진, 합의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한서진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4시부터 긴장이 됐어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심호흡을 3번 했어요. 5시 정각 60층에 올라갔습니다. 비서에게 이름을 말하고 기다렸어요. 5분 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시 제주로 내려간 건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전화했거든요. 아버지 상태가 나빠졌다고요. 저는 가방도 안 챙기고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첫 비행기를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받겠습니다. 즉시 말했어요. 그날 오후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이틀 뒤 나온다고 했어요. 밤에 중환자실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투석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펌프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월요일 아침 원무과에 갔습니다. 비용 상담을 받으러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숫자가 나왔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술비만요. 입원비와 약값은 별도였어요. 저는 삼킨 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보험은요? 일부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금이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2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도를 확인했어요. 300만 원 남았습니다. 부족했어요. 창구에서 선입금 2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카드를 넣었어요. 승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어요. 한도 초과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카드를 빼고 다른 카드를 넣었어요. 또 초과였습니다. 3번째 시도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떴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망했어요. 잠시만요. 저는 밖으로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이요. 대출 한도를 물어봤어요. 신용 점수가 낮아서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댔어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현수였어요. 병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한테 연락받았어. 그녀가 원무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연수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일단 이거 쓰고 나중에 갚아. 안 돼요. 됐어. 받아.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고마움과 수치심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감사합니다. 겨우 말했습니다. 연수가 결제를 마쳤어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틀 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합했어요. 의사가 다음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교차 반응 검사, CT 촬영까지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갔어요. 간병하고 검사받고 또 간병했습니다. 거의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몸무게가 3kg 빠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간호사실 앞을 지나다 휘청거렸어요. 빈혈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해줬어요. 가족이 쓰러지면 환자는 누가 봐요? 저는 의자에 앉아 주스를 마셨습니다. 달았어요. 너무 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셨어요. 중환자실 유리 너머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입모양이 보였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부름의 무게는 선명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손을 살짝 들었어요. 밤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고 짠 바람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한서진이 함께 웃는 사진이요. 그리고 합의서 사본도요. 가로등 불빛에 비쳐 다시 읽었습니다. 문장 사이의 침묵이 커졌다가 줄어들었어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내 몸으로 시간을 산다. 말했어요. 바람이 말을 가져갔습니다. 밤 11시 병원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도윤 씨. 돌아보니 한서진이 서 있었어요. 정장이 아니라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요. 평소의 냉정한 모습과 달랐습니다. 부회장님, 산책 좀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정원으로 나왔어요.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앉았어요. 한서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가 폈어요. 평소의 냉정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펼쳐서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맞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서진은 사진을 봤어요.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 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에 25년이 담겨 있었어요. 왜요? 물었습니다. 왜 버렸어요?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버려진 자의 분노가 올라왔어요. 한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봤어요. 별이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얘기였어요. 사랑, 반대, 선택, 합의요. 집안의 압력, 사업의 위기, 그리고 결정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키려 했어. 정말로. 눈물이 그녀 눈가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어. 저는 분노가 식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대신 낡은 슬픔이 밀려왔어요. 제 슬픔인지 그녀의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이해한다고 했어. 너를 잘 키우겠다고. 한서진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부탁했어.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10분쯤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 대신 호흡만 오갔어요. 그녀의 숨소리와 제 숨소리가 비슷한 리듬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겁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서진이 저를 봤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어. 그녀가 말했어요. 돈이든 뭐든.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몸으로 할 겁니다. 한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도윤아.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존댓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호칭이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저랑 맞대요. 이식은 위험해. 알아요. 후유증도 있어. 알아요. 그래도 할 겁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25년 늦었지만 미안해.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한서진이 일어섰어요. 코트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뒷면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서 건넸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벤치에 남아 명함을 봤습니다. 필기체로 적힌 번호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로 갔어요. 유리 너머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저는 속으로 그녀를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봤습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요. 엄마.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식팀 상담은 월요일 오전에 진행됐습니다. 의사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혈액형 확인, HLA 타이핑, 교차 반응 검사, CT 혈관 조형까지요. 단계별로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각 단계를 노트에 적었어요. 날짜도 함께요. 첫 번째 검사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체열실에서 피를 뽑았어요.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꽂았을 때 따끔했습니다. 빨간 피가 튜브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피가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고요. 수요일 HLA 타이핑 결과가 나왔습니다. 6개 항원 중 5개가 일치했어요. 의사가 좋은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목요일 교차 반응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제 혈액을 섞어서 반응을 보는 거였어요. 결과는 금요일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시간을 세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성이었어요. 거부 반응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합니다.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떨렸어요. 다음 주 월요일 CT 촬영을 했습니다. 조영제를 맞고 기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움직이지 마세요라는 안내가 들렸습니다. 20분쯤 걸렸어요. 화요일 정신건강의학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자발성을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강요받은 건 아니죠? 아니요. 후회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아버지니까요. 제 아버지.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서를 내밀었어요. 저는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펜이 2번 떨려서 1번 지우고 다시 썼어요. 이도윤. 똑똑하게 적었습니다. 수요일 김현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커피를 들고요. 우리는 로비 벤치에 앉았어요. 무섭지 않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래도 할 거야? 네. 연수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새 거였어요. 표지가 파란색이었습니다. 이것 써. 건네며 말했어요. 기록은 내 편이 될 거야. 저는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표지 안쪽에 연수의 필체로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너는 기록으로 살아남는다. 목이 맸습니다. 고마워요. 겨우 말했습니다. 목요일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포장마차가 아니라 병원 상담실에서요. 저는 사진과 합의서 사본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봤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진우가 부탁했어.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숨겨서.
저는 분노와 안도가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눈물이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괜찮아요. 말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금요일 수술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사흘 남았습니다. 의사가 주의사항을 설명했어요. 금식, 수분 제한, 약 복용 중단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토요일 회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 달 휴직 신청이었어요. 사유는 건강상 이유라고만 적었습니다. 팀장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쾌차 바랍니다.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일요일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금식이 시작됐어요.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저녁부터는 물도 금지였어요. 입이 말랐습니다. 병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심장 박동을 세웠어요.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킨다. 누가 나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펜을 놓고 일기장을 덮었어요. 잠이 왔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5시에 깼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어요. 정상이었습니다. 6시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흰색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손목에 이름표를 채워줬어요. 이도윤, 남, 28세. 저는 그 글자를 봤습니다. 7시 이동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지나갔어요. 형광등이 규칙적으로 깜빡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술실 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가 차가웠습니다. 도너 수술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손등을 2번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네. 대답했습니다. 수술실 안은 밝았어요. 너무 밝았습니다. 침대로 옮겨졌어요. 의사가 마스크 너머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주사를 놓았어요. 10까지 세면 잠들 거예요. 하나, 둘, 셋. 눈을 감기 전 아버지 손등에 굳은 살을 떠올렸습니다. 넷, 5. 어머니의 멸치 육수 냄새를요. 6, 7. 한서진의 눈물을요. 8.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회복실이었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보였어요.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 들려요? 네.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수치 안정적이에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었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휴지로 닦아줬어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옆구리가 쑤셨거든요. 하지만 참을 만했어요. 1시간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가 와 있었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고생했어. 괜찮아요. 저는 웃으려 했지만 아파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오후 간호사가 왔습니다. 아버지 수술도 무사히 끝났다고 했어요. 지금 회복실에 있다고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같은 시간 서울 본사에선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김현수에게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장태석이 주재했다고 했습니다. 한서진의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한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대요. 오후 3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서진이 단상에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녀가 말했대요. 진실은 리스크가 아니라 신뢰의 시작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고 연수가 말했어요. 한서진은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도 발표했대요. 야간 인력 복원, 전산 업데이트 시간 분리, 안전 매뉴얼 표준화까지요. 제가 만든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연수가 기사를 냈습니다. 실명과 회사명은 없었어요. 대신 제도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익명과 팩트 중심이었어요. 야간 인력 감축 패턴, 업데이트 시간 충돌, 그리고 개선안까지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녁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서진이 들어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도윤아.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그녀를 봤어요. 네. 대답했습니다. 호칭이 처음으로 우리 사이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부회장과 신입이 아니었어요. 그냥 두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 그녀가 말했어요. 고맙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버지인데요. 한서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회사는요? 물었습니다. 괜찮아. 할 일 다 하고 나왔어. 사퇴하셨다면서요. 연수한테 들었구나. 네. 후회 안 해. 진작했어야 했어.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밤 침대 난간을 잡고 반쯤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주차장 불빛이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도요. 오늘의 불빛은 어제의 것과 달랐습니다. 제가 바뀌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다시 누웠어요. 옆구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퇴원한 건 2달 뒤였습니다. 의사가 회복 상태가 좋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함께 퇴원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제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 놓으셨어요. 3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래간만이었어요. 어머니가 밥을 퍼주시고 아버지가 국을 떠서 드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기적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방파제에 나갔습니다. 혼자요. 가방에 편지지 3장과 펜을 넣었어요. 방파제 끝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나갔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아버지에게였습니다. 아버지께 시작했어요. 지난 28년 동안 하지 못한 말들을 적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존경한다는 말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천천히 썼어요.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을 조금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펜을 놓고 편지를 접었어요. 2번째 편지는 어머니에게였습니다. 어머니께 멸치 육수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짠맛 뒤에 숨어있던 달큰함을 이제야 안다고요. 포장마차에서 배운 인내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외상장부를 믿음으로 채우는 법이요.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살겠습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3번째 편지는 저에게였습니다. 도윤아.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어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부두에서 본사까지, 의심에서 신뢰까지, 분노에서 화해까지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기록하는 습관, 숫자를 믿는 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섰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바람이 불어 종이를 들쳤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멀리서 여객선 백고동이 울렸습니다. 2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호흡을 맞췄어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8박자까지 참았습니다.
이제 숨이 길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포장마차에 들렀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 중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멸치 육수를 한 그릇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여전히 짰지만 달콤함도 느껴졌습니다. 진짜로요. 이 맛이 삶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보며 웃으셨어요. 이제 알았어? 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녁 휴대폰에 메일이 왔습니다. 회사에서였어요. 프로세스 개선안이 사규로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간 인력 고정제, 전산 업데이트 시간 분리, 안전 매뉴얼 표준화까지요. 제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기여자로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괜히 울컥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연수가 준 파란 표지 일기장이요. 첫 장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선다. 그리고 한 줄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 살았다. 펜을 놓고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들어왔어요. 소금기와 비린내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냄새가 제 냄새라는 걸 알았습니다. 손목에 시계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시계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시간이었어요. 저는 시계줄을 한 칸 더 조였습니다. 딱 맞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서울로 돌아갈 겁니다. 회사로 복귀하겠죠.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루머도 있을 테고 의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설 수 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밀려왔다 나가는 소리요. 저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쉬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규칙적이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바다는 정말 비밀을 숨겨주지 않는구나.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진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